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재인의 중국 간첩스런 국방정책 2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문재인의 육상 진격 군사력, 다시 말하자면 이게 이제 전차하고 헬기인데 이거를 굉장히 억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의 발전을 늦추고 뒷다리를 잡았다. 그 증거들 혹은 그 근거들을 오늘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문재인이 서해를 내주려고 기도했다. 그걸 다뤘고요. 오늘은 이제 땅에 관한 문제죠. 땅을 둘러싼 싸움을 준비하지 않았다. 뒷다리를 잡았다. 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통상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어도 좀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재인이 전차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이 전차는 이제 그 핵심 부품, 핵심 서브 시스템이 이제 파워팩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근데 파워팩이 이게 국산화에 성공한다, 안 한다 해서 굉장히 속썩였던 물건이에요, 파워팩이. 그래서 파워팩 국산화 이슈를 빌미로 파워팩 국산화에 대한 비현실적인 가혹한 조건을 내걸어 물을 먹이고, 그러면 이제 전차가 파워팩이 국산화될 때까지 전차를 안 하는 척 하는 거예요. 이 파워팩은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엔진과 변속기가 한 덩어리로 묶인 물건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냐? 전차라는 애가 워낙 중량물이 험하게 돌아다니는 애라 엔진과 변속기가 맨날 고장이 나요. 그러니까 독일이 무슨 꾀를 냈냐면은 엔진과 변속기를 한 덩어리 하나의 서브 시스템으로 묶어서 야전에서 그냥 그걸 통째로 드러내서 수리하는 대로 나중에 보내고 새 거를 통째로 갈아 넣는 그런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야전에서 세세한 수리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워낙이 속을 썩여서 이제 독일제 파워팩, 그 다음에는 엔진은 국산, 변속기는 독일제 혼합형, 그 다음에 엔진도 변속기도 다 국산, 그걸 국산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종류인데 이게 이 뭐든 간에 전차를 생산할 수 있는 최소의 상시적 수량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고요. 그래야 시스템이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뭐 거의 이제 그거 시작한 지가 2015년 이때부터 제대로 시작을 한 편인데 지금까지 꼴랑 260대입니다. 꼴랑 260대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공급망이 붕괴를 했죠. 그래서 엔진을 개발한 두산도 막대한 손해를 봤고요. 뿐만 아니라 중상모략이 심했어요. 두산이 세계적 기업인데 이거 정부에서 돈 받아봐야 엔진 개발비 받아봐야 얼마 받았겠어요. 그런데 두산이 개발비를 유용했다. 돈을 떼먹었다. 공짜서. 아니 세계적 기업이에요. 두산인프라코가. 옛날에 그 한국중공업을 물려받은 데 아니에요. 원전 설비라든지 중장비, 건설 장비. 미국에 있는 세계적 건설 중장비 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이제 변속기를 개발한 데는 S&T인데 S&T도 엄청난 손해를 봤죠. 그 변속기가 참 개발하기 어려운 물건입니다. 저게 왜 어려운지 처음부터 그러니까 저게 국산화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거예요. 그 들어가는 돈과 시간이 무지막지한데 저거 1500마력 단위 국산화하는 데에 원래 기술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던 독일도 1조 가까이 들었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지금 국산화 성공했는데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한 1000억 들어갔습니다. 이 변속기 개발한 S&T도 막대한 손해를 봤고요. 거기다가 이제 손가락질 당했죠. 야, 너 실력도 없으면서 국산화 하려고 한 거야. 참 업체로서는 정말 피눈물이 쏟아지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많이 손해본 데는 전차를 통합 생산하는 현대로템이죠. 저게 현대로템쯤 되니까 회사 안 망가지고 그래도 최소한의 생산 라인 비슷하게 인력을 유지한 거지. 현대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보통 회사는 부도가 나도 골백번 났습니다. 누적 적자가 수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도 자기들도 막 그 부서를 수백 명에서 수십 명 단위까지 줄이니까 당연히 전문 중소기업들, 벤더사들도 다 이탈해 버렸죠. 그래서 이제 거의 그 최근까지 만약에 극적인 반전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나라 전차 산업계는 죽어버리는 케이스예요. 뭐 그래서 저는 폴란드에서 뭐 1000대 지금 수주를 뭐 눈앞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전차 산업 죽을 뻔했다라는 얘기부터 해야 된다. 그래서 업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2018년 문재인 때 파워팩도 시험을 하겠다, 국산화 시험하겠다고 국방부랑 방사청이 하니까 참가를 안 했어요. 니들은 생각 딴 데가 있는 놈들이고 우리 골탕만 먹이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돈 쓰고 시간 써서 왜 참가하냐. 아니 국방부가 하는 시험에 업체가 참가를 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전차 업계가 문재인 보기를 개똥으로 본 거예요. 저 이상한 애다. 저 밑에서 그 밥 빌어먹고 사는 저기 방사청 전차 관련 담당자, 국방부 전차 관련 담당자 좀 이상하다. 위에 눈치 보면서 이상하게 움직인다. 납득할 수 없다. 그래서 참가를 안 했어요. 2018년엔 아예. 이 전차 산업을 보면 이상야릇한 마비 현상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워팩이라는 거는 전차 전체 시스템에서 보면 한 부분이에요. 한 구성 요소예요. 서브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파워팩 중에서도 2015년에 두산에 의해서 엔진이 국산화됐기 때문에 결국 남은 거는 변속기예요. 그러면 전차 전체에서 변속기, 자동차로 말하면 트랜스미션이라는 건 한 부분이잖아요. 미션 국산화 안 됐다고 자동차 생산 안 하냐고요. 수입해서 생산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2015년에 두산에서 이 엔진 개발에 성공을 하면서 국산 엔진에 독일 변속기를 채운 혼합형이라고 부릅니다. 저게 가능해졌거든요. 그런데 꼴랑 260대? 그러니까 업계를 죽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마땅히 투트랙으로 갔었어야 됩니다. 업체들이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혼합형이라도 꾸준히 물량을 주고 그리고 변속기 연구 개발은 그거 우리가 처음에 그거 쉽게 개발될 줄 알았더니 업체 참 고생한다. 독일 사례 보니까 원천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1200마력, 1300마력에서 한 200마력 더 올려서 1500마력 가는데 1조 원 들었다 그러더라. 우리도 연구개발비를 좀 더 줄게. 프로젝트 만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자금을 지원했어야죠. 안 했습니다. 그냥 업체가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그런데다가 국산화 이슈를 빌미로 아주 비현실적인 가혹한 조건을 걸었어요. 예를 들어서 9,000km 무장애로 가야 되는데 7,000km 가고서 이게 2017년 그러니까 적어나던 해예요. 탄핵. 그리고 문재인이 들어온 해예요. 7,000km 가고서 볼트가 나가가지고 멈췄다고요. 그러면은 사정을 보고 이거 볼트 강화하세요. 그 볼트가 워낙에 이제 진동이나 이런 게 살벌해가지고 볼트 강화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뭐 한 6개월 후에 다시 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8초 안에 30km 급발진해야 되는데 8.7초 걸렸어요. 그럼 자동차라는 게 예를 들어서 포뮬라 1에 출전하는 자동차도 엔진에 따라 성향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람보르기니는 예를 들어서 제로 100,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다가 100km 올라가는데 3초 걸리는데 다른 차는 2.9초 걸린다. 그런데 실제로 뱅글뱅글 돌다 보면 그 다른 차가 더 잘 돈다. 이런 그 엔진의 성격이 있는데 저 0.7초 차이로 저거가 그냥 실패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게 2017년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거가 말이 되냐 그래가지고 저거 다시 기준 정해야 된다 그러고 막 국회에서도 그러고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다 뭉개버리고 그냥 실패다로 결국 넘어간 거예요. 누구도 나서서 저걸 손을 안 댈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2017년에 사실상 파워팩은 국산화 성공했다라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가 저 짓을 하니까 현대로템은 담당 부서를 최소화하고 해외 수출을 모색을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믿고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때까지 들어간 돈이 수천억이니까 밖에라도 팔아봐야겠다. 그래서 결사적으로 인도도 쫓아다니고 폴란드도 쫓아다니고 노르웨이도 쫓아다니고 이집트도 쫓아다니고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저게. 자, 근데 파워팩이 왜 저렇게 힘드냐? 1500마력 엔진 그거 별거 아니잖아. 별거 아닙니다, 사실. 큰 중기에서 보면. 그 다음에 변속기 그거 1500마력 변속기가 왜 그 어려울 거 있어. 문제는 뭐냐면 전차는 중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전차는 갑자기 느닷없이 달리다가 1m면 요 정도 되거든요.
우리 배꼽 좀 아래예요. 1m면. 배꼽 높이의 담벼락을 차고 올라가요. 90도 담벼락을. 그러니까 탱크는 일반적 중계가 아니에요. 그리고 날아요, 공중에서. 한번 직접 보세요. 이거 이제 그 무슨 놀이기구 탄 것 같다라고 이제 그 탱크 모는 장교는 얘기하는데 저게 기계적으로 어떤 충격을 줄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전차장석에서 해치를 열고서 이제 기동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언덕 구간을 극복할 때 전차가 약 지면에서 1m 정도 공중을 부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진짜 놀이기구를 타는 것처럼 그런 감정을 느꼈고. 네, 완전 날았습니다. 마지막. 저충격이 말하자면은 뭐 이제 그 유압 장치나 현가 장치에도 주어지겠지만 결국에는 저충격이 다 어디로 몰리냐면 변속기랑 엔진으로 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바깥의 상황이 펑 하고 바뀌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우리 자동차 몰다가 가드레일만 받아도 엔진 뒤로 물러나 버리고 엔진 뭐 위에 뚜껑 날아가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안 다치더라도 한쪽만 받아도. 쟤는 그런 상태로 야전에서 기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엔진 실린더가 금이 가고 변속기가 박살이 나죠. 그 1500마력 자체는 큰 마력이 아닙니다. 1500마력은 큰 마력이 아닌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 승용차가 보통 한 200~300마력 하죠. 요새 한 200마력은 할 거예요. 승용차 한 7대 정도의 힘인데 문제는 뭐냐면 저게 중량물이 55톤씩 나가는 중량물이 막 저렇게 그냥 공중에서 날았다가 꽝 떨어지고 막 저기 뭐야 그 아래 저기 뭐 자동차 같은 걸 깔고 막 넘어가고 뭐 큰 바위를 깔고 넘어가고 이러니까 그 충격이 굉장히 심한 거예요. 그래서 저 변속기가 극악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극악해요. 외부 충격이 너무 심해서 변속기랑 엔진에 거기가 이렇게 다 가니까. 그러면 엔진과 변속기는 지금 그 직전 상태 가려고 막 움직이고 있는데 앞에 쾅 하고 오는 거잖아요. 앞에 그냥. 그래서 극악한 물건이죠. 그래서 저게 1500마력 변속기 정도를 디젤로 이제 저쪽은 이제 가솔린이고 이쪽은 디젤인데 디젤 1500마력 파워팩을 만드는 나라는 독일과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 일본이 가능할 거예요. 그런 거 잘하니까 일본이. 이 파워팩 스토리가 이게 참 애꿎습니다. 이게 장관도 날아갔어요. 이 경기고 출신의 군부 엘리트 장관이 있습니다. 그 육사 수석하고 김병관 장관이죠. 포병이에요, 병과도. 이쪽이에요. 이 박근혜 정부 때 첫 국방장관 후보였죠. 그런데 이분은 이제 그 전부터 파워팩이 빨리 저게 국산화되기 어렵다. 저게 기계적으로 굉장히 힘든 기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파워팩 국산화 반대 입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조기 국산화 반대예요. 뭐 장기적으로 연구해서 하자. 근데 우리 군의 K2 전차에 신형 전차의 파워팩을 국산화에 이렇게 딱 목을 걸고 있으면 군 기갑 전력의 현대화, 군 전차 전력의 현대화가 저것 때문에 뒷다리가 당길 거다. 전차 전력을 현대화하려면 국산화에 목을 걸지 말고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 독일제 해가지고 현대화 가고 또 이 파워팩은 파워팩대로 개발하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전력이 있던 분이어가지고 이게 조선일보 사설인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까지 나서서 파워팩 가지고 공격 안 했어요. 뭐 말도 안 되는 뭐 부동산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러니까 나중에 다 무혐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을 이렇게 밟아서 팼는데 그때 팰 때 보니까 조중동 다 패고 저쪽 언론도 다 패고 그 다음에 민주당 쪽도 패고 그 당시에 그게 뭐죠? 새누리당도 패고 다 패더라고요. 제가 그때 뉴데일리 주필 했었는데 저 혼자만 거의 유일하게 김병관 장관 후보를 쉴드를 쳤어요. 왜냐면 저는 뭐 국산화냐 아니냐라는 문제를 떠나서 만만치 않은 것에 대한 개발이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 현장에서 군을 지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쪽으로 국산화라는 이슈가 있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빨리 훌륭한 기갑 전력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 독일제 파워팩을 생각할 수 있다 충분히. 저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걸 들여다봤죠. 그때 2013년 초입니다. 그런데 말이 안 먹혀요. 무슨 원수가 줬는지 조중동부터 시작해 지금 조선일보 사람 반 죽여서 패놓고 이제 그 김 장관 후보자 물러선 다음에 사설에서 너는 원래 안 되는 애가 장관으로 올라올라 그랬던 거야. 교훈을 좀 알아야지. 사설이 그렇게 써놨잖아요. 국방장관 후보자 사퇴 교훈 그냥 흘려서는 안 돼. 사설만 보면 점잖은 것 같죠. 그 전날까지 엄청 팼어요. 거의 야비하게. 조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하신문 왼쪽 오른쪽 다 그랬어요. 정당도 민주당 새누리당 다 그랬어요. 그때 좀 이상하더라고. 왜 저렇게 패지? 지금 보니까 두 라인이 작동한 거예요. 칼을 두 군데서 맞은 거예요. 하나는 국내 업체, 그러니까 그게 S&T든 현대로템이든 이거 전차 산업이 그땐 잘 될 거라고 봤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전차 산업이 뭐를 미는 국내 업체와 자주국방론자들 쪽에서 칼이 하나 들어왔을 거고 다른 하나는 뭐냐면 중국 라인이에요. 제가 오늘 그거예요. 왼쪽에서는 이게 뭐냐면 중국과 북한의 수법은 뭐냐면 파워팩이란 이슈를 가지고 그냥 분탕치를 쳐서 판을 망쳐놔라 이거야. 그러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상태 된다 이거예요. 국산이든 혼합이든 독일제든 누구 하나 나서서 그 개탕 못 치는 상태 된다. 판다 문질러 버려라. 그 문재인이가 그 문질러진 판을 하나도 정리를 안 하고 꼴랑 260대에서 전차 산업을 말려 죽이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 왼쪽에서도 칼질하고 오른쪽도 칼질하고 양쪽에 칼 다 맞고 사람 만신창이 돼서 자빠지죠. 김병관 장관 후보자 그때 그랬어요. 2013년 초에. 제가 생생히 기억해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거 별것도 아닌데 전차를 1000대를 했다 그래서 파워팩 하나에 남는 돈이 5억이라고 하면 그 1000대가 그래 봐야 영업이익이 5천억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고 한 15년에 걸쳐서 5천억이니까 한 해에 300억밖에 안 걸린 일인데 전투기 로비 자금이나 이런 거 전투기 쪽에 그 핸들링해서 파는 거 이런 거 비하면은 그거는 저거는 껌값인데 그 국방 군수 산업에서 저걸 가지고 사람을 저 정도까지 죽일라 그러지? 굉장히 이상했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 정책이 뭐였다는 걸 밝히면서 전차라는 게 쟤들한테 굉장히 민감한 물건이었구나. 그래서 자주국방과 그걸 생산하려는 국내 업체의 이해관계가 한 무더기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중국, 북한이 한 무더기 있고 양쪽에서 합심해서 칼질했었구나. 김병관 장관을 담갔어요. 담근다 그러죠. 칼질해서 죽이는 걸. 피바다에 담갔다고요. 그때. 좀 더 보죠. 왜 그렇게 민감한가? 전차는 전술무기잖아요. 택티컬 웨폰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실 우리나라는 F-35도 지금 합동전략사령부에서 전략무기로 분류를 해서 갖다 놨는데 미국 입장에서 그 정도도 전술무기죠. 이제 탄도미사일 이런 게 전략무기죠. 그 다음에 KAMD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그 레이더 이렇게 보고서 요격하는 시스템, 그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그 방어체제 이런 게 전략무기죠. 그리고 핵을 쏘든 안 쏘든 강력한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그런 게 전략무기죠. 그런데 그러면은 전차는 전형적인 전술무기라고요. 이 전술무기인데 중국이나 북한이 굉장히 싫어하는 전술무기가 있어요. 육군 쪽에. 그 두 개가 하나가 뭐냐면 헬기고 다른 하나가 전차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둘 다 그런 이유 때문이라고 전 생각하는데 둘 다 문재인이가 제대로 뒷다리를 잡았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체제의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얘들은 피바다 전체주의를 경험한 애들이죠. 당연히 거기에 바탕을 둬 있죠. 그리고 얘들의 군사사상의 핵심은 육지를 점령해서 병합한다는 거예요. 러시아가 그루지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취한 정책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미국이나 이 서방 쪽은 말을 안 들으면 배나 비행기를 보내서 후드려 패고 그리고 빠져나와 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얘들은
땅 따먹기 하듯이 땅을 먹어야 돼. 그게 기본이에요. 그 공간 지배. 따라서 이걸 면 확대라고 부르는데 플래너리 익스펜션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면 확대 전략, 면 확대 군사력이죠. 즉 이자들은 본인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면 확대 군사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탱크나 헬기는 전형적으로 진격을 해가지고 면을 확대할 때 쓰는 무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우크라이나군이 잘 못 밀고 들어가잖아. 왜냐하면 저 탱크나 헬기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못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곡사포, 자주포로 쏘죠. 그거 40km 두고 쐈다고. 그래서 상대방 거의 실신 상태야. 결국 밀고 들어갈 땐 탱크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기갑으로 밀고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면 확대, 면 방어에 쓰는 거예요. 저 무기가 성격이. 근데 이제 상대방 우리 대한민국이 저런 걸 가지면은 쟤들 입장에선 굉장히 싫은 게 자기들 영토 내로 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물론 대한민국은 예를 들어서 만주로 밀고 들어갔다 500km를. 그럼 이게 우리 땅이야. 그러고서 쫙 경계치고서 만주 차지 안 합니다. 그거 중국인들인데. 만주는 만주족의 땅 아닌가요? 천만에요. 만주족은 저기 청나라 때 만주에서 다 빠져나왔고요. 거기 다 중국인이에요. 한족이에요. 그러니까 만주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라고 말하시는 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1억 한 3, 4천만 명 이상 되는 중국인을 그럼 집단 학살할까요? 가스실로 다 보낼까요? 아니면 난민 처리해서 다 쫓아내버릴까요? 어느 걸 원하세요? 그런 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땅인데 땅 그렇게 좋아하면은 저게 중국이나 북한과 다를 바가 없어요. 러시아나. 쟤들은 기본 발상이 땅이에요. 그래서 쟤들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500km를 밀고 들어와서 대한민국이 한 6개월 다스리다 빠져나갔다. 대한민국 만주에서 말뚝 박을 거 아니니까. 그러면 만주에 있던 1억 명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그 행정 시스템을 경험을 했다. 그럼 이거는 우리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바이러스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세계 제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한테 포로가 됐던 러시아 군인이, 소련 군인이 한 100만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나고 포로로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다 반겨줬을까요? 아니요. 전부 집단 수용소 보내서 태반은 다 죽었어요. 집단 수용소에서. 너희는 우리랑 다른 시스템을 경험했다 이거예요. 잠재적인 스파이고 현재적 바이러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쟤들이 이런 식으로 체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땅 강박증이 있어요. 땅 강박증, 지오 업세션이 있습니다. 얘들이. 따라서 땅 강박증이 있는 놈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면 확대를 위한 전술적 군사력, 헬기나 탱크를 강화한다. 그러면 그냥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건 육군의 진격무기거든요. 특히 자기들이 족탈불급 쫓아올 수 없는 3.5세대 K2급 전차. 골 아프죠. 공격 헬기, 다목적 헬기, 무인 헬기, 골 아프죠.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친애하는 문재인 동무에게 어떤 특명이 내려졌을까요? 짐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거의 말라 죽게 생겼으니까 업체들이 이렇게 그냥 숨도 못 쉬고 말라 죽을 바에 우리가 이 업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고 말지 해서 자살 기도 소동이 벌어집니다. 터키가 작년에 21년에 한국 파워팩의 성능을 인정을 하고 한국 업체들 이제 현대로템이나 이런 데랑 상일 아마 파워팩을 한국 K2 그렇죠. 파워팩의 성능을 인정하고 파워팩을 이제 개발한 두산과 S&T. 그러니까 두산은 엔진, 그다음에 S&T는 저기겠죠. 변속기. 이게 이제 접촉을 해서 한국 업체들이 터키에 기술 몽땅 팔고 퇴장하려고 했어요. 그 문재인 정부 저 이상한 애들 끼고서 장사 지역에 사업하려니까 도저히 안 돼. 몇백억 손해봤는데 터키가 몇천억 준다 그러니까 요번에 기술 다 팔고 우리는 여기서 손 씻어. 그럴 걸 추진했었어요. 그때 미국 의회가 움직였고 그래서 우리가 추정컨대 미국이 이를 막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올해 터키가
아유, 우리 뭐 기술 안 줘도 좋으니까 완성된 파워팩으로 주세요. 그래서 완성된 파워팩으로 터키에 수출하는 걸로 방향이 다시 바뀌었죠. 그러니까 당시에서 업체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하도 그냥 그 소울석이니까 터키에 몽땅 다 팔아버리고 이제 이 업계에서 손 털어. 이 비즈니스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 친애하는 문재인 농무께서 그 프로젝트에 있어서 중국과 북한을 섬기는 프로젝트에 있어서 대성공을 거둘 뻔했던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미국 의회하고 미국 정부가 말려서 그게 현실화되지 않았군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이제 우크라 터지면서 폴란드가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나고 나니까 야, 현대로템이나 이런 그 통합 생산하는 데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 지금 첨단 기갑 장비를 신속하게 양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안 남았습니다. 유럽에 없어요. 독일 물어보니까 레오파드 2 그거 빨리 생산해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당신들 보내준다고 약속했잖아요. 폴란드가 이제 맨날 그렇게 독일 쪼거든요. 독일이 뭐라고 큰 소리를 빵 쳤냐면 동구권 여러분 동지님들 전부 우크라이나로 옛날 탱크 다 보내십시오. 그럼 우리 독일이 최신형 레오파드 2 전차를 만들어서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보냈어요. 이제 몇십 대씩. 독일은 아직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양산해야 될지 좀 머리 좀 쓰고 있는데요. 아니 보내달라니까요. 머리 좀 쓰고 있다니까요. 하나도 진행이 없는 거예요. 저런 종류의 양산 체제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죽이려고 했던 건 바로 이 통합 및 생산 능력입니다. 문재인이 죽이려고 했던 건 결국은 현대로템의 통합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끌고 있는 말하자면 하청업체 혹은 벤더사들 공급망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절반쯤 성공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파워팩 혹은 뭐 그 안에 들어가는 변속기가 국산화되냐 안 되냐라는 이슈와 개발 양산 체제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이슈는 전혀 다른 이슈거든요. 그걸 섞어가지고 꼼지락달싹 못하게 만들고 그 상태에서 퍽 쳐박아둔 거예요, 문재인이가. 아니 왜 K2 많이 보고 안 하세요? 그거 파워팩 국산화 기다리고 있어요. 그거 지금 계속 실험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옛날에 실험이 좀 실패하고 그래서 국산화가 아직 성능이 도달이 안 돼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보셨지만 사실상 2017년에 통과된 거예요, 저거. 즉 파워팩 그중에서도 변속기가 국산화 안 돼서 개발 양산을 현대로템이 개발 양산 라인이 말라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뭐라 그러면 자주 국방해야죠. 국산화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애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국산이 됐던 파워팩이 혹은 엔진은 두산, 변속기는 독일산 그래가지고 혼합형이 됐던 혹은 전체가 다 독일산이 됐던 전차라는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통합하고 하는 그 생태계와 그 기술이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속기 국산화를 계속 추진한다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전혀 그렇게 안 간 거죠. 이 생태계와 시스템 자체를 파괴해버린 거예요. 문재인이가 절반쯤 죽였어요. 오직 죽였으면 2018년에 다 팔아치우고 손 떼고 나가려고 그랬겠냐고요. 덕에 다 팔아치우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딱 터지면서 폴란드와 동구권의 기갑 장비가 이제 진공 상태가 된 거예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없어, 탱크가. 부족해. 다 우크라이나로 보내서. 그럼 빨리 괜찮은 탱크 쫙 들어와야 되는데 1, 2년 사이에. 몇백 대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 보내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어디야? 미국도 못 보내는데 그렇게 빨리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도 가성비가 높게 그러니까 원가가 1조로 오르면 뭘 못 만들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K2 전차가 독일제에 비해서 3분의 1 내지 5분의 2밖에 안 돼요. 가성비가. 성능은 오히려 K2가 더 좋은 데가 있는데 가성비가 높게 앞으로 이제 4세대 혹은 4.5세대 최첨단 전차를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 어디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중국이나 러시아 전차는 우리한테 제비가 안 되고.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기갑, 육군 기갑을 다 정리하게 된 거예요, 지금. 이 문재인의 혹독한 시련을 살아남으면서 더 튼튼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니체 말이 맞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오히려 더 튼튼하게 만들 뿐이다. 문재인 선생 잘 듣고 계시죠? What fails to kill me only makes me stronger. 자, 이런 관점에서 이제 앞으로 전차는 어떻게 될 거냐? 중국의 땅 강박증을 역이용해야 됩니다.